경해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해루는 경복궁에 있는 누각으로 조선시대 연애를 하거나 외국의 사신, 나라의 명을 받고 다른 나라로 파견되는 신하를 접견하던 곳으로 지금의 청와대 영빈관에 해당된다. 1985년 1월 8일 대한민국 국보 제224호로 지정되었다. 경혜루는 나라의 명을 받고 다른 나라로 파견되는 신하 또는 외국의 이제 사신을 접견하는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진 보니까 봄에 촬영한 그런 이미지네요. 벚꽃이 화려하게 활짝 폈습니다. 이쁘네요. 제가 실록에 이제 경혜루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산군은 여기 62권 연산 12년 4월 8일 정사 6번째 기사 1506년 명정덕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명하여 경해루 모 서쪽에 만세산을 만들고 산 위에 복례궁, 일궁, 월궁, 예주궁, 백운궁을 만들어 금은 채당, 금각으로 이제 꾸미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해로 이제 서쪽에 만세산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5개 이제 궁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해로에는 서쪽에 만세산이라는 커다란 산이 없고 궁도 없지 않습니까? 산이라고 해보야 여기 이미지로 보면은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곳이 현재 이제 서쪽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곳이 2개가 있어요. 하단이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이제 구글 이미지로 보면은 이제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거 구글 지도로 이제 검색을 하는데, 이 경복궁 이제 외곽을 이제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담장이죠. 요 아래쪽에 요게 확대를 해보면 경복궁 경해루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현재 보시는 이 지점입니다. 그때 왼쪽에 여기 이제 경계선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경복궁 담벼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이게 이제 경해루가 되죠. 경해루 왼쪽 편에 보면은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데 여기 커다란 산이 없죠. 궁도 5개 정도 되는 그런 궁도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산이라고 예상해 보여. 여기에 2개의 요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무가 자라는데 이게 산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앞전에 이미지를 보면 왼쪽에 있는 이 나무가 되겠습니다. 실록의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전혀 맞지가 않죠. 경해루 모 서쪽에 만세 산을 만들고 산 위에 이제 복례궁, 일궁, 월궁, 예주궁이라는 벽은궁이라는 5개의 이제 궁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실록의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이제 드렸죠. 그러면 이 경해루가 어디에 있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자금성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금장에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커다란 이렇게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세산이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경희도의 서쪽에 만세산에 5개 이제 궁을 이제 건설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반대에 오른쪽 편에 당연히 여기가 이제 경해루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 경해루라고 예상되는 건물에 얘기해 보니까 베이하이 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베이하이 공원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하니까 이런 식의 이제 건물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이로운 뜻이 앞전에 뭐 외국 사신이나 우리나라 이제 관료가 외국으로 떠날 때뭐 접대하거나 뭐 거기서 어 외국으로 이제 출발할 때 이제 접견하는 곳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회루의 뜻이 이제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미리 이제 한자를 이제 붙여놨습니다. 자, 경회루라는 뜻이 경상형이 됩니다. 축하할 만한, 그게 경사스럽다, 축하하다. 축하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모일해, 모이다, 모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이는 거는 이제 여러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이제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다락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락지, 막루, 겹치다, 포기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 다락이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건물에는 방이 1층이나 2층에 이렇게 두 채나 한 칸으로 되어 있는 방이 있다면 방 위쪽에 보면 어, 조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다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이라는 거는 이렇게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고 뭐 폭에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이다, 여러 사람이 모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그것은 뭐 축하하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뭐 앞전에는 외국 사신을 뭐 접대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한자로 보면은 어, 여러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축하하고 이제 즐기는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락루라고 하니까 뭐 누각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도 하기도 하지요. 앞전에 여기에 이미지를 보면 이런 집의 형태를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누각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의 경회루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죠. 뭐 다락이라고 하니까 뭐 1층이나 2층이라 이제 생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뭐 1층에는 사람이 자고 2층에는 물건을 보관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뭐 만세산이나 이제 5개 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경회루는 이제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 경복궁이란 또 뜻은 뭘까요? 경복궁이라고 제가 자 여기에 문화재청 경복궁 관리소의 그 의미를 찾아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게 등록일이 2008년 8월 1일에 이 글이 등록된 것 같습니다. 작성자가 경복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작성자가 경복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작성자 이름을 적어놔야 되는데 이게 경복궁이네요. 그러면 경복궁 건물이 이 글을 썼나요? 시경 주앞편에 나오는 기이주, 기포이덕, 군자만령, 계의경복에서 두 자를 따서 경복궁이라 지었습니다.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버무리니 군자만령 그대의 큰 복을 도우리라는 구절에서 나온 경복의 의미는 길이길이 크게 복을 누린다. 말로 새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길이 복을 누린다. 그리고 태조일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경복궁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의미로는 뭐 새 왕조가 이제 길이길이 번영하도록 이제 바라는 의미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복궁이라는 의미가. 근데 경복궁이라는 거는 이거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벽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볕이라는 거는 빛, 햇살, 햇빛, 뭐 태양, 발달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복복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 뭐 내리다, 복이라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좋은 일을 이제 다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이 아주 이제 좋거나 그리고 나의 가족이나 뭐 형제들이 어, 많이 이렇게 잘 되는 경우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거 이런 것도 다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좋은 일을 이제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복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사에 쓴 고기와 술 이런 의미도 있고 제사가 끝나면 나눠 먹는데 이를 음복이라 이렇게 볼 때도 이제 복이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죽어선 사람을 이제 그 영혼을 달래줄 때 그 행위도 이제 복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집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 담, 장어 두루 다 그런 의미가 있죠. 보통 경복궁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쳐진 하나의 이제 궁이라고 이제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이라는 뜻에는 집, 뭐 담장, 뭐 이런 뭐 두루다, 담을 두루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햇살이 이제 따뜻한 지역에 집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복스럽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뭐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따뜻한 햇살이 있는 뭐 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복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제사로 이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복자의 의미가 제사 지내는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보통 이 무덤을 그 조성할 때는 그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곳에 그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제사, 즉 무덤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따뜻한 햇살이 무덤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버린다는 겁니다. 자, 앞전에 그 문화청에서 올린 내용하고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문화청에서는 뭐 길이 오랫동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길이 크게 이제 복을 받고 새 왕조가 이제 번창학을 기원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게 뜻을 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햇살에 비치는 그곳에 이제 무덤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추론하냐면 예전에 제가 영상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경복궁에 무덤이 이제 두 개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 뭐 한성도, 뭐 수성정도 이런 이제 이미지를 제가 보여줬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 수성전도, 뭐 한성도라는 그 지도에 보면 이 경복궁 안에 경이루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개, 둥근 원이 보이는데요. 이게 무덤 두 개로 보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게 무덤으로 보이죠? 이게 둥근 형태로 딱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게 이제 무덤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경애로 보면은 여기 나무가 자라는 게 이제 요게 예전에 이제 무덤이었는데 이거 관리를 안 하고 옆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여기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게 팽팽하게 이제 바뀐 경우가 되죠. 그 지도로 보면은 위쪽에서 보면 나무가 이렇게 이제 두 군데 이렇게 자라가는 경우가 됩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앞전에 그 영상에 보여주는 그 무덤이라고 이제 예상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이 경복궁의 이제 뜻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뜻한 이제 햇살이 비치는 이제 무덤이 있는 집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게 무덤으로 이제 보이는데 우리나라 이제 문화청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궁이 없어요. 이 건물 자체에 여기에. 현재를 보면은 이렇게 경복궁이 이렇게 사각에 이렇게 많은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에 경이로에 이 건물 전혀 없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사각 안에 여기에 이제 무덤이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 그리고 무덤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돌로 만든 단이 있고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복궁이라는 뜻은 이제 무덤이 있는 집이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나와 있는 이 길이 크게 복을 누린다는 말로 새 왕조의 번영을 기원한 뜻이 이게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실록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경회루가 있는 지역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만세산이 있는 지역이고 그것에 이제 5개의 궁이 있는 곳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경복궁의 경회루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찬란한 금빛이 햇빛에 빛나는데 이런 설명이 있고 그리고 그 궁 안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크게 규모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배를 만들었는데 그게서 이제 임금이 타고 만세산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배에 탈 수 있는 인원을 수백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백 명의 큰 배라고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의루에서 어떻게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듭니까 이게? 그리고 만세산도 없고 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앞전에 이 책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맹일통지라는 이 책자의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가 1461년대쯤에서 이렇게 뭐 설명을 하는데 이게 홍무 태조 인생의 기세 1370년대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은 경사하고 남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사 남경은 이 수도를 의미하는 지역인데 제가 신정동궁 여지 성남으로 태조 이성계께서 조선을 건국할 때 여기서 조선은 이제 명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 됩니다. 명나라를 건국할 때 두 개의 이제 수도를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림 부합되는 내용이 됩니다. 한 개, 두 개 그런 의미가 되죠. 이것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위쪽에 보면은 조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왼쪽에 여기 요동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보통 이제 요동 그러면은 뭐 제가 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요동의 위치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한 경우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배우는 요동 위치는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나 설명을 하는데 이 지도에는 그 왼쪽 편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도가 약간 축약돼 있어 가지고 자세하게 안 그려져 나왔지 좀 여기 위치 비상을 좀 하기는 어려운데 보통은 요동이라고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네요. 저는 이제 여기에 경사라 적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요동이었다고 이제 설명도 드렸고 뭐 여기에 남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요동이었다고 설명도 드린 경우가 있고 이제 많이 여러 이제 지역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지도를 보면 여기인 것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었다고도 또 설명을 드렸죠. 자, 압록강하고 요동의 위치가 이제 비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지도를 보면 여기 요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가 뭐 요동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사설 또 분석을 해보면 또 위치가 또 다르게 또 막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을 여기에 보면은 사이트에 이제 접근을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원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5번의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부분의 내용에 설명을 드렸죠. 현재 이제 원문을 이제 붙여놓은 상태인데요. 엄청나게 이제 복잡습니다. 앞전에 제가 이제 영상 촬영하면서 실록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이제 만세산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문에도 보면 여기 이제 만세산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원문을 한번 볼까요? 자, 조금 큰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아래쪽에 여기 이제 만세산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여기 이제 위쪽에 만세산이 있어야 되죠. 이거 만세산이라고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봉해궁이라는 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래쪽에 보면 여기 이제 봉내라고 이렇게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여기 뭐 봉내가 이제 보여되죠?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봉내가 되겠네요. 이미지가 좀 작은가요? 좀 더 크게 할까요? 자, 여기에 보면 봉내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내궁. 자, 다시 한번 표시를 하죠. 자, 요거 맞죠? 자, 봉내궁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산에 돼가지고 제가 앞전에 언급을 안 했는데요. 그래가 이제 원문에 보면 이제 가장 이제 만세산이 나오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문을 이제 붙여놨는데, 엄청 복잡해요, 여기. 여기 이제 봉내라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연봉내, 선부야, 경사, 팔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봉내라고 이제 나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뜻을 보면은, 쑥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봉내, 쑥 흐르뜨리다, 또 돌아다니다 봉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아주 물, 이게 묵정박, 경작하지 아니한 묵은 박, 이런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 봉내라는 이제 지명으로 이제 알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요 만세산이라고 이 분명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금성을 이제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산에도 이제 만세산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실록에 보면 요 만세산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 만세산에 이게 복내궁하고 일궁하고 월궁을 5개 궁을 만들었다니까 그 만세산 오른쪽에 보면 이제 경회루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잖아요. 경회루에 이제 서쪽에 이제 만세산이 있고 이제 그런 설명이 되니까 현재 이 지점이 이제 맞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다시 열어보면 여기가 이제 경회루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회루고 이게 만세산이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만세산이 이제 보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색 빛으로 찬란하게 빛난다. 여기 만세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궁이 이렇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빛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데 위에 요거 새로 이제 건물을 새로 축사한 것 같아요. 요거 현대식으로, 요게 흰색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실록에 보면은 찬란히 금빛이 햇빛에 빛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영상 촬영하면서 이 만세산을 이제 제가 언급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촬영해가 보여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원문에 여기도 나와 있나요? 자, 여기서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찾기 기능으로 이렇게 찾아놨는데 여기 보면 만세산이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찍어 놓은 그 영상을 이제 모아놓는 그런 이제 목록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실록의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신 무인령, 무자녀 두 개의 연도가 나온다. 그 일본이 저자가 확실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1398년 무인년에 승하셨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실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무인년하고 이제 무자년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돌아가신 날이. 그런데 실제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태조 이성계는 무인년에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1398년인데요. 1398년이면 명나라 이제 주원장이 이제 죽은 날이 아닙니까? 여기 이제 홍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398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이렇게 보면 제위 기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제위 기간이 명나라 주원장이 죽은 날하고 똑같아요. 죽고 바로 다음에
그 왕위가 이제 물러지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 보면 명태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1398년 7월 1일에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태조 일성계가 이제 성하신 날이 이 1398년에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무자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140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국왕을 이렇게 보면 태조 일성계가 여기 1408년에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태조 보면은 여기 1408년 6월 27일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실록을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또 재밌는 내용이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자, 요거는 제가 대마도 정벌에 관한 이야기 올린 그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종실록 19권 세종 4년 5월 15일 신미 세 번째 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422년 명정락 20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내용에 보면 기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종이 처음 이제 그 황제에 오르신 그 1년해가 되겠습니다. 이 기해가 여기에 보면 세종 원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해 7월에 대마도 의적이 이제 변경을 침범함으로 여러 장소로 나누어 보내서 해군으로 그 섬을 함락시켰다. 뭐 강동, 절강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거기서 뭐 남녀 140명을 이제 북경으로 이제 구출했고, 그리고 명나라 임금 뭐 태감이 황엄을 이제 보내요. 그리고 대마도 정벌을 뭐 축하한다, 그런 내용하고, 여기 영락 20년 이방원이 이제 죽은 그런 연대와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내용인데, 여기 위쪽으로 가니까 또 다른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발하고 이수를 북경에 보내야 북어를 전하고 시어를 생각해 하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형조판서 이발과 자군 동지 총재 이수를 이제 북경에 이제 보내야,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이제 내용이 있지만, 여기 뭐 상가 북어 하노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북어라는 거는 누군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럼 요 위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형조판서 이발과 자학원 동지 총재 이수를 이제 북경에 보내어 표전을 받들고 북어를 전하고 시어를 청하게 하였는데, 대행왕의 행장을 가지고 갔다. 문무 백간이 백의와 오사모 흑각대로 표전을 배송하였는데 악기는 진열을 했으나 연주하지는 아니하였다. 표에 말하기를 신에 대한 하늘의 도움이 박하여 갑자기 재앙을 당하였으니 땅을 치고 하늘을 부른들 오장이 찢어질 뿐이로다. 멀리 황궁을 바라보고 예에 의하여 상가 부고하노라 하였다. 전에 말하기를 인연과 도움이 박하여 갑자가 부왕을 잃게 되었으니 붙들고 부르짖어 따라갈 수 없고 애통한 마음만 한량없다. 황태자의 궁을 바라보고 법식에 의해 상가 부고하노라 하였다. 시호를 청하는 배에 이르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내용이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 북어를 이제 의미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요 아래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행장에 이르기를 정국왕의 희 아무 성은 이시오 자는 유독이라. 이게 좀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국왕의 휘라고 하면은 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이제 아무이고 성은 희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 합치면 이슬성을 가지고 이름은 아무인데, 이 아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게 전구왕이의 휘라고 합니다. 그럼 전구왕이 이 아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이 아무라는 자는 유독이라 뭐하고 모비 한씨가 오나라 원년 정미 5월 16일에 심여에 나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나라가 나옵니다. 오나라 원년 정미 5월 16일에 심여에 나은 사람이 이분이 정국왕이고,
이 안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는 이제 유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왕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일찍부터 어질다는 소문이 있었고 홍무 16년에 나이 17살에 고려의 가가에 합격하고 무진 10월에 서장관으로 문화시중 이색을 따라 명나라에 들어가 정조를 할애하고 신미 9월에 모비가 돌아가자 왕이 산소 곁에 염막을 치고 상제를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고려조의 운수가 이미 다하여 임금이 혼미하고 정치는 어려워졌으며 강헌의 공이 높고 덕이 성함을 시기하여 강헌이 말에서 떨어져 유덕한 틈을 타서 급히 강헌을 처치하라는 자가 있었다. 여기 이제 위쪽에는 제가 이게 확실히 뭔 내용인지 이해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고려조의 이제 운수가 이제 다하였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고려가 이제 멸망할 때 이제 강헌이라고 하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강헌이 이제 공이 높고 덕이 성함을 시기하여 강헌이 말에서 떨어져 위독한 틈을 타서 급히 강헌을 처치하라는 자가 있었다.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의를 부르짖고 큰 정책을 결정하여 홍무 25년 임시 7월에 여러 장상과 함께 강헌을 추도해 임금으로 삼고 집을 하여 나라로 만들었다. 강헌이 등극하자 왕을 정왕군으로 봉하였다. 강헌이 태조 이성계인데 강헌이 또 등극하자 왕을 이제 정왕궁으로 이제 봉하였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요, 이게? 강헌이 태조 이성계인데 등극하면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 정왕군은 태조 이방원이 되는데 이방원이 또 왕으로 봉해졌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요? 그 왕이 그 뭐 두 사람인가요? 강헌은 왕이 경서에 밟고 예 통달하여 다른 아들보다 나음으로 곧 금능에 보내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니 명태조가 특별히 대우하여 돌려보냈다. 이게 번역이 좀 희한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인 9월에 강헌이 병안에 걸려 심히 겁을 먹고 의심하고 있을 때 여러 장수와 정성 대신들이 모두 왕에게 후계를 촉망하였으나 왕은 공정왕이 맡으니 공정에게 전의하기를 청하고 강헌이 또한 허락했다. 공정이 생각기를 자기에게 뒤를 이을 사람이었고 왕은 덕이 있고 공도 있다 하고 경진 2월에 세자로 책봉하고 그해 11월에 병안으로 왕에게 전의하였다. 영락제가 임금이 될 때 왕이 사신을 보내어 표를 올려 할애하니 영락 5년 4월에 영락제가 도제위사 고독자와 통정 조고임을 보내어 고명과 이신을 주었다. 계속하여 한림 대저 왕영령 등을 보내어 곤명 구장을 보내고 1호부터 15년 동안 황제의 사물이 급후 이르러 천하에서 부럽게 보았다. 부자 5월 강헌이 승하하자 왕이 크게 애통하여 5달 동안 염하게 거처하고 채복으로 상제를 마쳤고 무술 6월에 왕이 세자 이제가 덕이 없으므로 이를 패하고 금왕을 봉하여 세자로 삼기를 청하고 그해 8월에 노병을 청탁하고 지금 임금에게 전의하고 기해 7월에 대마도 외적이 변경을 침범하므로 여러 장수를 나누어 보내서 해군으로 그 섬을 함락시켜 광동, 절강 등의 위의 남녀로서 포로가 되어 성 가운데 있는 자 1240명 모두 이제 북경으로 보내니 8월에 명나라 임금이 태강 항엄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전체 뭐 읽어보니까 뭐 돌아가신 분이 뭐 많이 나오고 뭐 임금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딱 한 구절이 있는데요. 뭐 다른 부분은 뭐 이해를 못해도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무인 9월에 강헌이 병환에 걸려 인심이 겁을 먹고 의심하고 있을 때 여러 장수와 정성 대신 모두 왕에게 후계를 촉망하였으나 왕은 공양왕이 이제 막거나 공정에서 전위하기를 청하고 강헌이 이제 또한 허락하였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공정이 생각하기를 자기에게 뒤를 이은 사람이 없고 왕은 덕이 있고 공도 있다 하고 경신 2월에 세자로 책봉하고 그의 11월 병환으로 왕에게 전이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 강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헌이면 이분이 태조 이성계 아닙니까? 조선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강헌이라고 돼 있잖아요. 태조 이성에게서 이제 병안이 들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인이라고 하니까 이 무인이 이제 9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강헌이 이제 병안에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무인이 언제인지 한번 봅시다. 자, 무인을 살펴보니까 이게 태조 7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무인이 태조 7년 맞지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무인이 9월에 강헌이 이제 병안에 걸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앞쪽에 쭉 보면은, 여기 또 무자년 나오지 않습니까? 무자년 5월에 강헌이 승하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조 이성계께서 무자년에 또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5월 달인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무자년을 또 선택을 해볼게요. 이 39번이라고 되잖아요. 이게 무자 태종 8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무자 태종 8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태종 8년에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무자년이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현재가 이제 무자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1408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조선 태종 8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영락이 제외기간이 현재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성제 영락제 6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1408년이 이제 무자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기록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영상 찍으면서 앞전에 한번 언급한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다 보면 태조 이성계가 이제 돌아가신 날이 있습니다. 영락 무자년 5월 24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영락 무자년 5월 달이라고 하니까 앞전의 내용과 똑같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다 보면 무자 5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헌이 승하하자 이런 내용이 보니까 무자년 5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 영락 무자년 5월 이거 똑같죠? 그러면 태조 일성께서 돌아가신 날이 5월 24일 임신일에 태조께서 승하하니 춘추가 74세이고 제위가 7년이며 늙어서 정사를 보지 않으신 지가 11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위 기간이 이제 7년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위 기간이 7년이라는 거는 이렇게 찾아보면은 명나라 이제 주원장이 죽은 날과 똑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대명의 예부는 의례에 관한 일을 말하라. 건일의 태조 광자께서 승하하시고 이게 승하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고왕자라 그러면 보통 이제 주원장을 의미합니다. 이게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이게 1398년 명홍무 31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398년이
이게 주원장을 이제 살펴보면 이때 이제 돌아가신 그 날을 볼 수가 있죠. 홍무 이렇게 보면 1398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예 예부 이렇게 돼 있고 근일에 태조고황제께서 승하시다 그러면 이거는 명나라 거국한 주원장이 이제 돌아가신 그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1398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뒤로 가보면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위 7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태조 이성계가 이제 돌아가신 날이 자신이 이제 제위 이제 7년 됐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이게 태조실록 기록 아닙니까?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날짜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1398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조 고황제가 승하시다 그러면 여기서 태조 고황제는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태조 7년이라는 이 연대로 알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나라 태조 고황제라고 이렇게 돼 있고 부음에 이르다 이렇게 하니까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여기 명나라라고 하니까 명이 이제 조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이 예부라고 하면 뭐 예조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예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조선의 관청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명의 조선의 관청에서 이제 태조 이성계께서 승하신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런 이제 부고 일부를 이제 보내온 경우가 되죠. 네, 그런데 다시 이제 앞전을 이렇게 돌아가 보면 여기다 이제 무자, 5월, 강은이 승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무인 9월에 강은이 병안에 걸렸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이 무인년이 이게 여기 살펴보면 1398년이 되겠습니다. 1398년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명태조 홍무제가 31년에 되어 있고 조선태조 7년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무인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98년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실록을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연대와 날짜를 좀 이상하게 이제 표시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실제는 여기 이제 태조 이성계가 제위 7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앞전에 나온 것처럼 여기 명나라 태조 고황제가 돌아가신 날이 1398년에 여기에 이제 승하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5월 15일 신미 세 번째 기사 1422년 명랑락 20년에 이제 기록이 이게 이제 조작된 가짜 이제 기록이라는 것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강원이 이제 병에 걸린 이제 시점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인년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1398년에 이때 돌아가셔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조선 역사를 새로 계속 이제 연장해가 이제 날조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돌아가신 걸로 쓰지 않고 요 아래쪽에 보면 무자년 5월에 강헌이 승한 것으로 해가지고 명나라가 따로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나라로 분리 작업해 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인 9월하고 무자 이렇게 두 개의 연대를 이제 새로 이제 적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께서 실제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1409년에 이제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영락무자는 5월 24일 임신일에 태조께서 승하니 춘추가 74세이고 제위가 7년이다. 그 태조 이성계가 제위가 이제 7년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 태조실록을 기록해 있는 태조 7년이 이게 정확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398년이기 때문에
이 명나라 태조 고황제는 여기에 주원장이 아니라 이성계인데, 그것을 이제 역사를 두 개의 분리 작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추가해가지고 더 이제 날조를 해놓고 적어 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무자년 5월에 강원이 또 숭화하는 것처럼 더 늘어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요. 1408년에서 1398년에 이렇게 빼니까 태조 이성계가 10년 더 오래 더 산 것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와 연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비교해 보면 이 오류를 찾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0년 후 더 산 것처럼 이제 만들어가지고 실록에 이렇게 적어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또 찍어 놓은 건데요. 본조의 위치를 알면 조선 팔도가 어디였는가 알 수 있다. 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실록에 이제 미리 이제 찾아놨는데요. 이게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1월 15일 기미 세 번째 기사라고 2465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화 1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또 1년이나 딱 나오지 않습니까? 1년이 중요하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아마 앞전에 본 그 내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현재 찾아놨는데 이 부분이 됩니다. 신이 명나라의 관제를 보건대 남직내, 진강 등 14부 15지와 북직내, 순천 등 8부 18주는 모두 포정사에 예속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고황제의 깊은 생각입니다. 이것도 고황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앞전에 태조 이성계께서 돌아가신 날이 이 날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1398년에 여기 이제 명나라 태조 고황제가 승하하신 날이 여기 이제 1398년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태조 7년으로 이제 확인된 내용이 태조 7년으로 확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고황제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황제의 깊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고황제가 이렇게 깊은 생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뭐 순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진강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 이제 북직내 이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북직내, 그 남직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 남직내, 북직내라고 하면 이거 명나라의 수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고황제가 태조유성계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태조유성계는 나라 만든 게 여기가 명나라 대륙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앞에 신이 명나라의 관제를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용을 이제 계속 읽어보면 여기 본조, 팔도 이래 나오죠. 경상도, 안동, 진주, 전라도, 남원, 광주, 충청도, 공주, 홍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팔도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한편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명에 보면 경상도, 안동, 뭐 진주, 전라도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뭐이 내용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땅은 이제 팔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위쪽에 이제 고황제를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본조라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본조를 이제 어디가 위치가 되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고지도가 한 장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1418년 천하 제번식 공도를 모사한 1763년대 천하 전요 총토가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지도를 확대를 하면 여기 한반도가 이제 고려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왼쪽에 이제 대륙에 보면 이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북직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직내, 남직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록의 내용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신이 명나라의 관제를 보건데 남직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15지와 이제 북직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순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순천은 이거는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황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조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직내하고 이제 북직내라 그런 이제 지명이 나오니까, 자, 여기 대륙에 보면 이제 북직내하고 남직내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대륙을 설명하죠. 근데 여기 이제 왼쪽 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황조성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조성토의 의미가 이게 뭘까요, 이게? 자, 조선에 이제 황제가 이제 계신 땅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근데 왼쪽에 여기에 네모난 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조 천하지 제1대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본조라는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즉, 대륙이 이제 본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국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본조가 이제 본국이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여기 본조라고 정확히 나오잖아요. 대륙을 이제 본조라고 하고 그것이 황제가 계신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록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이 명나라와 간제를 보건대 남직내 진강경 14부 15지와 북직내 순천 등 8부 18주는 모두 포정사에 예속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고황제의 깊은 생각이다. 보통 고황제라 그러면 이게 명나라 맞죠? 앞에 이게 명이라고 설명해 주니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조, 팔도는 경상도, 안동, 진주 이런 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본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본조가 고지도에 대륙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팔도는 이 경상도, 안동, 진주, 전라도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대륙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들통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조가 대륙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원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다 보면은 본조 팔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상도, 안동, 뭐 진주, 전라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원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남원이 이거 지명 참 유명하죠. 그러면 이 남원이 그 한 번도 있지 않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여기 이제 본조 팔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본조 팔도가 어디겠습니까? 자, 원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어떻게 이제 표기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좀 늘려주고, 자, 여기 금방 찾으면 좋겠는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가 찾아보니까 이 페이지로 넘어가야 확인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조금 더 확대해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에 딱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본조 나오지 않습니까? 본조 8. 그리고 요 위쪽으로 가면은 좀 거리가 머네요. 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이동해 할게요. 자, 여기 본조 8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본조 이제 8도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조.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히 이게 본조라고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본조 천하지 제1대국이라 되어 있고, 즉 황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조라는 거는 이 대륙을 의미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게 실록 내용하고 일치하는 지도가 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반도가 고려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바다는 대창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1418년도 천하 재번식 공도를 모소해가 1763년도에 모소한 지도이기 때문에 명나라의 지도를 청나라시대 때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렇게 작성한 지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진짜의 조선의 위치 이제 팔도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 때는 이 한반도가 이제 고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선이 이제 대륙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한반도는 고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표시된 그런 이제 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록에 이렇게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신이 명나라의 관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고황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태조 이성계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본조 팔도가 이게 대륙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 경상도, 뭐 안동, 진주, 전라도가 이게 다 대륙이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이거 여기 경기도 나오죠. 여기 한반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원, 뭐 강원도 이런 지명들이 현재 한반도로 다 이동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정동궁 여지성남의 그 서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이제 동궁 여지성남 서문의 내용에 보면 여기 이제 또 그거 나오죠. 생각한데 우리 동방은 당군이 나를 처음 세우고 뭐 기자가 병원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도 나오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께서 이제 그 나라를 만든 그 설명이 있죠. 자, 공손히 생각한데 우리 태조 강원대왕이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한양의 도읍을 정하여 열성이 서로 이으니 강토가 날려 개척되어 여기도 보면 팔도를 정하였으니 정확히 나오죠. 팔도. 그 사방에 복판에 있는 것을 경기를 하고 뭐 서남은 충청, 동남은 경상, 남쪽에 주진 것은 전라, 정동, 강원, 정선은 황해, 뭐 동북은 영안, 함경은 서북,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그 경이 둘이고 부가 넷이라고 하니까 이 경이 이제 두 것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자, 이 지도와 정확히 일치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명나라의 수도는 북직내하고 남직내 이렇게 두 곳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본조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륙이 이제 팔도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 뭐 강원도 이런 게 여기 다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뭐 여기에 신중동궁 예지성남에 보면은 또 위쪽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게 사만에 이제 위치하고 삼국의 위치를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건대 우리 동방은 당군이 나라를 처음 세우고 기자가 봉함을 받았는데 모두 평양에 이제 도읍을 하였고 한나라 때는 사군과 이부를 두었습니다. 이로부터 사만이 오이처럼 나뉘어져 마한 54국은 통솔하고 진안과 변화는 각각 12국을 통솔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고할 만한 도적이 없고 그 뒤로는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가 솔밭처럼 나뉘어졌습니다. 신라의 땅은 동남으로 바다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지리산, 북쪽으로는 한강에 이르며 고구려는 동으로는 바다, 남쪽으로는 한강에 이르며 서북으로는 요하를 넘었습니다. 여기 이제 고구려 땅의 강력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서북으로는 요하를 넘어서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이 요하의 이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백제는 서남으로 바다, 동으로는 지리산, 북쪽으로는 한강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삼국이 강토가 비등하여 서로 위가 되지 못하다가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니 강토가 더욱 넓어졌으나 그 말기에 이르러 영역이 날로 줄어들어 궁예는 철원에 이제 응거하여 후 고려라 칭하고 견훤은 왕산에 응거하여 후백자라 칭하니 강토가 갈기갈기 찢어져 통일되지 못하다가 고려 태조가 계림인 신라를 멸망시키고 압록강을 차지했던 후 고구려를 쳐서 사만을 합쳐 통일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고려가 또 이제 기림인 신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여기 사만을 통일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백제의 이제 위치가 나오는데요. 백제의 강력이 서남으로는 바다, 동으로는 지리산, 북으로는 한강에 있는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한반도로 설명을 하면 서쪽이 이제 바다이고 남쪽도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록에는 백제의 서쪽을 이제 설명하는데 서남의 바다라고 합니다. 서남의 바다. 서남으로 바다라고 하니까 뭐 서남이면 이게 서쪽은 아니잖아요. 제가 삼국시대를 검색을 해놨는데요. 여기 뭐 색깔 연대로 보면은 백제 영역이 현재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 아니죠. 근데 전체 이제 글을 읽어봤을 때는 꼭 한반도를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위치가 서남의 바다까지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백제의 이제 위치를 보면은 서쪽에 여기가 이제 바다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쪽도 이렇게 바다가 큰데 이제 하필이면 왜 하필 서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서남이만 이렇게 방이라 이렇게 딱 꺼보면은 백제의 아래쪽에 여기가 이쪽 방향이 서남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제 백제를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꺼야 되겠죠. 그럼 서남이면은 이쪽 방향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어, 백제의 영역이다. 백제는 서쪽이 바다가 더 큰데 이제 하필 서남이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서쪽이라는 땅은 여기가는 바다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서남 요 아래쪽만 여기가 이제 바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서남의 아래쪽이 바다인지 이게 어디겠습니까? 이 한반도는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전체 글을 읽어보면 이제 한반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왜 이제 한반도인 것처럼 느껴지냐면 여기 요하라는 이 지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고구려는 동으로는 바다고 남쪽으로는 한강에 이르며 서북으로는 요하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보통 이제 요하가 어디냐면은 이 한반도를 비정하면 이쪽 편에 있는 요하 이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백제의 어, 바다가 이제 서남으로 되어 있다 하면 이 한반도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됩니다. 실제 이제 구글어스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어, 한반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륙으로도 이제 비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항상 전라도가 이 아래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오른쪽이 이제 신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위쪽이 이제 고구려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까지 이게 다 고구려 땅이었다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백제니까 백제의 땅 영향이 그 바다 서남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중심을 이렇게 꺼보면 서남은 이쪽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바다를 이제 설명한다 그런 설명이죠. 굳이 왜 서남이라고 설명을 했겠습니까? 백제의 서쪽은 여기는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인 부분이 서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남으로 설명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한반도를 이제 비정을 하면은 한반도는 백제의 땅이 여기니까 이 바로 서쪽이 바다 아닙니까? 그럼 서쪽을 바다로 경계로 삼았다. 뭐 거기까지 땅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서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나 백제의 땅, 이 서쪽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표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남이라고 했다. 그러면 신라가 여기이고 고구려가 이 위쪽이기 때문에 앞전에 요하라고 설명을 했으면 고구려의 서쪽에 요하까지 땅을 이제 넓혔다 그러면 요하는 이쪽 부분 여기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가 요하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여기 한반도 이쪽 만주 여기에 뭐 요하가 있었니? 뭐 아니면 여기 있었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요하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백제의 서쪽에 그 땅의 영역을 서남이라고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태조 이성에게서 만든 이 본국도 여기 대륙인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이 대륙이면 고려도 대륙이어야 되고 삼국도 대륙이어야 되고 삼한도 대륙이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록에 이제 많은 내용을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회루. 경회루의 서쪽에 만세산을 만들고 위에 복내궁 등을 만들고 꾸미게 하여 놓았는데 여기 왕의 명예여 경회루 뭐 서쪽에 만세산을 만들고 산 위에 복내궁, 일류궁, 월궁, 예주궁을 벽궁을 5개 궁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자금성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베이하이 공원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현재 이 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경회로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왼쪽 편에 이렇게 바라보면 만세산이 보인다. 그런 설명이 되죠. 자, 만세산이 잘 보이죠? 자, 멀리서 보면은 황금빛으로 반짝인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 여기 형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